자, 오늘은 금융론을 좀 해봐야죠. 페이지가 어디냐? 그러면 자, 82페이지 한번 보세요. 82페이지. 자, 82페이지에 보면 이제 투자론이 끝나고 금융론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 자, 개인적으로 강사 개인적으로는 우리 저번 주에 했던 그 투자 분석 기법 있잖아요. 할인법과 비할인법, 이쪽이 저는 훨씬 쉽다고 봐요. 훨씬 쉽다고. 그런데 대부분 공부를 하시는 분은 그쪽에 관심이 없어요. 쉽고 어렵고를 떠나서 관심이 없어. 그런데 요 금융론은 상당히 좀 어려워요. 제가 봤을 때는 금융론이 투자론보다는 훨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어렵다고 하신 분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그건 무슨 차이입니까? 내가 관심이 있는 영역과 관심이 없는 영역의 차이예요. 여기는 관심이 있어. 대출 받으러 가면 맨날 이상한 소리 하는데 관심이 있다고. 대출 금액, 대출 금리, 상환 방식. 그래서 요 세 가지 제가 적어 놓은 걸 우리는 요걸 대출의 3대 요소라고 합니다. 대출의 3대 요소. 대출의 3대 요소는 일단 은행에 가서 대출을 받으러 갑니다. 그럼 일단 금리만 따지면 안 되고 요게 중요하죠. 요게 대출 금액. 내가 2억이 필요한데 은행이 2억을 대출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대출 금액이 중요해요. 내가 원하는 만큼 대출해 줄 것이냐.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이 되면, 그렇죠, 이왕이면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고자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는 금액과 금리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 갚아야 된다. 그냥 입 딱 씻어야 된다. 갚아야겠죠. 너무나 힘없는 목소리로 당연히 갚아야지. 그런데 이제 상환의 방식이 이제 어떤 게 있느냐. 이왕이면 나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환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당연히 대출 금액부터 들어가야죠. 대출 금액. 근데 대출 금액을 보시면 아주 심플하게 적어져 있어요. 이 정도 갖고는 안 돼. 대단히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요거부터 보죠. 은행에 대출 금액을 받으러 갑니다. 그러면 은행이 대출 금액을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자, 작년까지는 대부분 LTV라는 것과 DTI 이 두 가지를 활용했어요. 두 가지. 작년까지. 근데 올 초부터는 대부 비율과 요 TSR이라는 걸 적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LTV와 DTI가 우리에게는 익숙한 개념인데 올해부터는 DTI 대신에 TSR이라는 희한한 걸 만들어서 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볼 테니까 일단 한번 따라와 보세요. 자, 첫 번째 질문. 나는 대부 LTV라고 실무에서 부르는데 LTV를 대부 비율이라고 하는데 나는 저번 주에 대부 비율이란 걸 본 적이 있는 것 같다. 아니야,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본 적이 없어. 찍어 빨리. 본 적이 있다, 없다. 본 적이 있어. 그리고 대부 비율은 절대 대부 비율 혼자 안 나온다고요. 항상 대부 비율과 뭐시기? 그렇죠, 부채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대부 비율과 부채 비율. 우리는 분명히 대부 비율을 한 번은 언급을 했어요. 자, 그러면 들어가 보자고요.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준이 대부 비율이라는 거예요. 대부 비율. 그리고 공식이 이딴 식으로 적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딴 식. 그러니까 일단 이게 쉬운 주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공식 갖고 실무에서 대출 금액을 결정하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보자고요. 대부 비율은 차입자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뭘 가지고? 담보물. 은행에 가면 담보를 제공하는데 항상 그 담보물에 의해서 대출 금액이 결정되는 제도예요. 예를 들어서 뭔가 공식이 있으니까 한 번은 확인해 보자고요. 내가 담보로 100억 원짜리를 담보로 100억 원짜리를 담보로 제공했는데 대출이 60억 대출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담보물에서 대출이 몇 프로 해줬어요? 60% 해줬죠? 이걸 우리는 대부 비율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실무에서 따지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여기다 하나 적어놓고 들어가 보자고. 자, 항상 은행에 가면 은행은 대출을 해주기 위해서 나한테 담보를 내놓으라고 그래요. 담보를. 그리고 이 담보물에 뭐 해서 맞춰서 대출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담보물에 맞춰서. 그런데 담보물이 10억일 때 5억을 대출해줘요. 그러면 대부 대출을 해준 비율, 대부 비율이 50%라고 하는 거예요. 6억을 빌려주면 60%, 7억을 빌려주면 70%. 이게 대부 비율이에요. 자, 문제는 은행에 딱 가보면 LTV라는 이 제도의 공식을 은행 직원이 말할 경우는 없어요. 그냥 대부분 이렇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게 지금 우리 시험에 바이블 같은 문제인데 뭔지 모르지만 A씨가 뭐 하러 갔어요? 은행에. 자, A씨는 이미 은행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7천만 원 대출 받았고, 그 다음에 이 A씨가 은행으로부터 추가로 뭔가 대출을 받으러 가는 것이죠. 뭔지 모르지만 아무튼 대출 금액을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은행 직원이 딱 상담을 받으러 가면 은행 직원이 항상 요걸 말해요. 요걸. 자, 저희 은행은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LTV라는 게 있어요. 이런 거 쓰지도 않아. 그냥 LTV라 그래. 그리고 이 LTV를 현재 50%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한다고. LTV 50이라고. 그러면 이 LTV 50%의 의미를 우리가 느껴야지 이런 공식을 가지고 찾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LTV 50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담보물에 몇 프로를 빌려준다는 거야. 50을 빌려줍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지금 LTV가 50%입니다. 그러면 담보물에 50%를 대출해 준다는 거구나. 이렇게 실무에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를 봤더니 지금 담보물이 얼마짜리가 있어요? 여기 있네. 5억. 담보부동산의 가치가 5억이니까 5억에 몇 프로? 50%를 대출해 줍니다. 2.5억이 대출되겠군요. 이게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거예요. LTV라는 이 담보물을 기준으로 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문제는 연어면 연어. 자, 종전에는 DTI라는 걸 적용했고 우리가 은행에 가면 항상 DTI를 따지죠. 근데 DTI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소득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공식을 대충 보면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 5천만 원이라고 이렇게 하자고요. 5천만 원. 그런데 이 사람이 현재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으로 갖다 바치는 돈이 2천만 원 정도예요. 2천만 원. 그러면 소득에서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는 돈이 5, 4는 20이니까 40%잖아요. 이 40%를 DTI라고 해요. 그러나 이 공식으로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행에 갔더니 이제 LTV는 일단 한 번 했으니까 제껴놓고 저희 은행은요 LTV 말고 DTI를 추가로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DTI를 40%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DTI 40%라고만 말한다 이런 말이에요. DTI 40. 그럼 DTI 40은 뭘 뜻합니까? 그러면 항상 자, 차입자의 소득에서 은행의 원리금이 상환되는 거 아니에요? 은행의 원금과 이자가 상환되는 것인데 DTI가 40%입니다. 그러면 소득에서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DTI 40이라면 소득의 40%까지 원리금을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소득이 연 6천만 원이니까 6천만 원에서 몇 프로까지만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데 2,400만 원까지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제도가 왜 만들어졌습니까? 그럼 보세요. 일반적으로 계산은 연소득을 따지는데
연소득으로 하면 피부로 잘 안 느껴지니까. 자, 어떤 가장이 한 명 있어요. 어떤 사람이 월 소득이 500만 원, 연으로 하지 말고 월로 하자는 말이에요. 월 소득이 500만 원인데 이 사람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하나 구입했어요. 그런데 좀 큰 걸 하나 샀어. 그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의 소득이 500인데 지금 원리금 갚는데 400만 원을 쓰고 있어. 400만 원을. 그럼 지금 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리금 또는 은행에 갖다 바치는 돈이 몇 프로 정도 되는 거예요? 5, 8에 40이니까 80%를 지금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이게 첫 번째 질문이에요. 값이 아이고 아주 비싸고 좋은 아파트 샀는 것 같구나. 소득의 80%를 지금 원리금으로 지급하고 있으니 이렇게 해서 부러워 보일 것이냐 아니면 왠지 껄쩍지근해 보일 것이냐. 이거 대단히 껄쩍지근해 보네.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서울에서 500만 원 정도 어떤 결혼을 한 사람이 500만 원 정도를 뭔가 벌고 있습니다. 우리 수도권에서 500만 원 이렇게 소득 벌면 다 써. 500만 원에서 뭔가 200만 원 저금하고 100만 원은 부모님 갖다 주고 뭐 이런 사람 절대 없어. 결혼을 한 사람 또 애 있는 순간. 그러니까 이 500만 원이 전부 다 소비돼야 될 돈인데 이 사람이 지금 주택을 구입했는데 조금 무리하게 주택을 구입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소득의 몇 프로가 80%가 지금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례가 이건 거예요. 자, 문자가 띠링띠링 와요. 너 이번 달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너 수고했어. 내가 월급 줄게. 하고 500이 탁 들어와. 그리고 밑에서 커피 한 잔 먹고 왔더니 또 띠링띠링 문자가 와. 너 이번에 월급 받았다면서 내가 빼갈게. 하고 은행에서 또 빼가면 뭔 소리야 이게. 100만 원 갖고 지금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 그러냐. 한때 유행이었던 표현이죠. 하우스푸어. 예전에는 집을 자기 자가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고 살만치 사는구나. 이제 애들 결혼만 시키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노후도 대책이 됐고. 그런데 이 경우에는 집은 가지고 있는데 왠지 부러워 보이지 않아. 500에 80%가 지금 원금과 이자 갚는 데 쓰고 나머지 100만 원으로 생활하니까 얘네 집 가보면 아파트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 집에 감자 고구마 캐먹고 있고 옆에 콩나물 키우고 있고 그래. 돈 안 쓰려고. 바로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개인적으로 대단히 불행해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빗댄 말이 하우스 푸어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불행하지만 국가 전체적으로도 얘도 대단히 불행해. 국가 전체적으로. 왜? 이 500만 원이라는 이 월급은 대부분 소비하는 데 쓸 수밖에 없는 돈인데 은행에 너무 많이 갖다 주다 보니까 소비에 쓸 수 있는 돈이 100만 원으로 줄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동네에서 치킨 못 사 먹는 거예요. 짜장면 못 불러 먹고 여행 못 가고 옷 살 거 못 사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국가 전체의 소비가 쭉 다운돼 버리는 거예요. 소비의 돈의 소득의 대부분이 원리금 갚는 데 써버리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국가 경제가 다운되면서 경기가 확 침체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국가 전체 입장에서도 얘가 바람직스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가 이걸 규제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규제하기로 했습니까? 네가 버는 소득을 80%까지는 원리금을 쓸 수 없고 너 40%까지만 은행에 갖다 바쳐. 이렇게 규제를 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DTI라고 한다 이런 거예요. DTI는 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바칠 수 있는 돈의 크기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가 돼 있는 거예요. 자, 부채 상환 비율이라는 DTI는 차입자의 연소득에서 은행에 갖다 바칠 수 있는 원리금의 크기를 규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리금의 크기를 규제하는 이유는 개인적으로도 너무 무리해서 대출 받지 말라는 뜻이고
또 국가 전체적으로도 대출을 너무 많이 받으면 안 좋기 때문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 DTI를 어느 정도 적용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40% 적용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연소득의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으로 갖다 바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60%는 뭐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소득의 60%는 치킨도 사 먹고 짜장면도 사 먹고 학원도 좀 다니고, 요새 학원도 안 다녀. 책도 좀 사고, 커피도 좀 마시고 그러란 뜻입니다. 자, 그럼 벌써 끝났어. 기준에 대한 해석은. 근데 문제는 잘 보셔. 자, 은행에 갔더니 첫 번째 은행 직원이 저희 은행은요 LTV를 50% 적용해요. 그럼 머릿속에서 뭘로 바뀌어야 돼? 담보물에 50%를 빌려주는구나. 그러니까 5억에 50% 얼마? 2억 5천 이렇게 딱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추가로 정부가 DTI를 적용하라고 하니까 저희 은행은 정부가 요구하는 DTI를 추가로 적용하고 있어요. DTI 40%면 소득의 40%까지만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소득 6천 중에 40%인 2,400만 원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여기 있어요. LTV는요 바로 대출 금액이 나와요. 담보물의 50%를 대출해 주겠습니다. 이거니까. 근데 이 DTI는 대출 금액을 정확히 규제하는 제도가 아니라 소득에서 너무 많은 돈을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쓰지 말라는 거지 대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2,400만 원은 얘랑 달라. 얘는 대출 금액이지만 얘는 은행에 갖다 바치는 원금과 이자액의 크기예요. 그래서 DTI는 항상 뭐가 필요하냐? 이 원금과 이자로부터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을 알아야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DTI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이유는 이 원리금에서 대출 금액을 어떻게 추정하옵니까? 요게 출제 포인트란 말이에요. 근데 요걸 어떻게 추정합니까? 얘는 우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공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암기를 좀 하셔야 돼. 지금 여기 밑에 적어져 있는데 82페이지 한번 봐요. 야, 없는 분은 요거 보시면 돼. 요거 82페이지 중간에 보면 보조 공식 있잖아요. 정말 얘는 목숨을 걸고 인문 강의 때 암기하셔야 돼. 자, 은행이요 대출 금액을 탁 결정해요. 은행이 대출 금액을 탁 결정해요. 그러면 은행은 이제 뭘 산정해야 됩니까? 그러면 요 대출 금액을 받으면 차입자가 매번 은행에 얼마씩 원금과 이자를 갖다 바쳐야 되느냐, 요걸 계산해서 차입자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대출금 상환 받을 거니까. 그러니까 대출 금액이 결정될 때 어떻게 은행에 상환할 원리금의 크기를 결정합니까? 그러면 옆에 저당 상수를 곱하는 거예요. 이 저당 상수를 암기해 줘야 돼요. 이 저당 상수는요 대출 금액에 곱해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억을 대출 받았고요. 출제자가 저당 상수로 0.163을 줘요. 이렇게. 그럼 곱하면 얼마예요? 1000 곱하면 1630만 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1630만 원이란 게 1억을 대출 받았을 때 매기 얼마씩 상환해야 되는구나. 요걸 나타내는 거예요. 자, 문제는 저당 상수는 출제자가 줘. 그냥 걱정하지 말고 이걸 언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저당 상수는요 대출을 내가 받은 기간, 금리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출제자가 주면 그냥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저당 상수를 활용해서 매기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는데 문제는 우리는 원리금 상환액 구해, 대출 금액 구해. 그러니까 이 공식이 중요한 거예요. 이 공식이 매년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거꾸로 원리금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원리금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합니까? 그러면 거꾸로 적용해 주면 되죠. 요 놈에서 이렇게 가야 되니까 요걸 이렇게 넘기면 나누기 저당상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누기 저당상수. 요거 암기하는 거 아니야. 요건 암기해도 시험에 도움이 안 돼. 요 놈이 중요한 거죠. 요 놈. 그럼 이거 뭐 하려고 적었니? 내가 하는 게 바로 저거에 의해서 그런다는 거야. 자, 보셔. DTI로 원금과 이자가 나와. 그럼 뭔가 이걸 통해서 대출 금액을 추정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대출 금액을 어떻게 추정합니까? 항상 원금과 이자에서 대출 금액을 추정하는 방법은 나누기 저당 상수야. 이거는 틀을 딱 하나 기억하셔야 돼. 대출 금액이 나온 대출 금액을 계산할 때 DTI로 원리금을 찾으면 나누기 저당 상수에서 대출 금액을 찾아냅니다. 이건 풀다 보면 그냥 습관처럼 나눠. 습관처럼. 요 수식이 바로 저기로부터 나온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럼 출제자가 당연히 뭘 줄 거예요? 저당 상수를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당 상수니까 얼마로 나눠? 0.1. 0.1로 나누면 대부분 1 나누기 0.1하면 이게 10배가 돼. 10배. 이게 저당 상수가 0.1입니다. 그러면 아하 원리금의 10배. 그럼 얼마? 2억 4천이 되겠군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네. 자, 초벌 구했어. 초벌 구해. 잘 따라왔다. 난 눈에 잘 안 들어온다. 눈에 일단 잘 들어와야 돼. 자, 그리고 눈에 잘 들어오려면 항상 이거에 시험 문제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안 돼? 안 돼. 이게 나의 대출이야 라고 감정이입을 해야 된다고. 감정이입. 자, 그럼 이제 감정이입이야. 이제 초벌구 했으니까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갑니다. 그랬더니 잘생긴 상담 직원이 나와요. 근데 잘생긴 상담 직원이 희한한 제도를 들어. 자, 저희 은행은 대출을 결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LTV를 50%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이렇게만 말한다고. 그러면 LTV 50은 머릿속에서 내가 낸 담보물의 50%를 빌려주는 거구나. 이렇게 딱 와야 된다고. 그래서 담보물을 봤더니 이 사람의 담보 부동산이 5억 원짜리야. 그러니까 5억 원의 50%인 2.5억을 대출해 주겠구나. 이렇게 하나 딱 끝나. 그러면 이 2.5억을 뭐라 그러냐? LTV를 기준으로 산정한 대출 금액 또는 LTV는 담보물로부터 나오는 거니까 담보를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라는 거야. 담보를 기준으로. 그런데 이번에는 LTV 50 다음에 정부가 DTI를 추가로 적용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DTI를 저희는 40%까지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DTI가 나오면 나의 소득에서 몇 프로까지만 40%까지만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쓰라는 거구나. 소득의 40%를 원리금 갚는 데 쓰고 나머지 60%는 치킨 사 먹으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해석이 돼야죠. 그래서 소득을 딱 봤더니 6천만 원이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6천만 원에 몇 프로까지만 40%까지만 은행에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데 쓸 수 있구나. 64, 24, 2,400만 원. 그런데 원금과 이자가 아니라 나는 지금 대출 금액을 받으러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대출 금액을 추정할 수 있나요? 그러면 습관적으로 나누기 저당 상수. 저당 상수가 0.1이니까 나누기 0.1. 그리고 요령이 저당 상수 0.1을 주면 그냥 10배 하면 돼. 10배. 그러면 2억 4천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번에 이 2억 4천을 뭐라 그러냐? DTI로 결정된 대출 금액. 그리고
그리고 DTI는 소득으로부터 출발하니까 결국 나의 소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지금 정부가 뭐라고 말하냐?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줘야 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항상 요 두 개 중에 작은 금액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2.5억으로 은행이 대출을 해주면 어디서 걸려? 소득에 의해서는 2.4억밖에 대출을 못 해주는 거니까 여기서 걸리는 거예요. 근데 2.4억으로 대출을 해주면 그렇죠, 여기에 걸리지 않죠. 여기는 2.5억까지 해주는 거니까 요 범위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교집합은 작은 금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대출은 얼마로 결정됩니까? 2.4억 이렇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2.4억의 해석은 결국 이런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물과 내가 현재 얻고 있는 소득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맥시멈 대출 금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2.4억인데 맥시멈이 2.4억인데 나는 이미 여기서 얼마 뽑아다 쓰고 있어. 그렇죠. 7천만 원을 이렇게 뽑아다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받을 신규 주택담보대출에는 얼마를 할애할 수 있다? 7천을 뺀 1억 7천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억 7천이에요.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우리가 상환했던 거, 우리가 계산했던 거예요. 문제는 우리 선배님들이 수많은 계산 문제 중에 마지막에 9월이든 10월 달에도 꼭 저 찾아와서 나 이건 풀겠소 하고 말하는 대표적인 계산 문제. 대표적인, 그러니까 누구든지 얘는 포기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갑자기 천인공노할 사태가 벌어져요. LTV와 DTI 겨우 연습해놨더니 갑자기 뭐라고 하냐? 올해부터는 전 은행이, 여기서는 저축은행, 뭐 신용 협동조합 다야, 제2금융권까지 모든 은행은 DTI 말고 TSR을 적용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 이런 거. 이렇게. 그래서 TSR이라는 제도를 우리는 이제부터 하셔야 돼. 이게 이제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이니까. 자, 문제는 잘 보셔. 차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자, DTI 보셔. 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TSR 봐. 소득을 기준으로 원리금의 크기를 규제합니다. 똑같구만. 틀려. 찾아봐. 숨은 그래. TSR도 원리금, DTI도 소득에서 원리금의 크기. 뭐가 달라요? 앞대가리가 틀려. 앞대가리가. 얘는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고 TSR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라고 되어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말이게. 즉 DTI와 TSR은 비슷한 개념이에요. 비슷한 개념. 자, 적어보면 TI, TSR 둘 다 성이 무슨 시여? D시여. 그러니까 둘 다 형제. 다만 해석만 살짝 다른 거야. 해석만. 즉 DTI는 뭔지 모르겠지만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해석해요. 주택담보대출. 그런데 대출에는 주택담보대출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나의 모든 대출을 고려하는 게 이 TSR이에요. 그래서 이름도 뭐라고 돼 있냐? 총부채, 모든 부채의 원리금 상환 비율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항상 실무니까 부동산 학은. 자, 보세요. 솔직히 우리 상준 선생님이 중개 실무니까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야 자격증 딴 다음에 얘기지. 현재 현업을 띄고 있는 분이라 이건 진짜 실무라고. 그렇게 말해줘요 상준 선생님한테. 이거 실무도 우리 실무도 아니잖아. 이거 하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해. 대충. 자, 이게 실무란 말이야. 은행에 딱 찾아갔어. 나는 지금까지 LTV, DTI로 대출을 받았는데
갑자기 은행 직원이 올해부터는 TSR을 적용하겠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러면 TSR이 나오면 TTI랑 TSR은 큰 차이가 있다, 큰 차이는 없다? 큰 차이가 없어. 똑같다고. 기본적으로 TSR 40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소득의 몇 프로까지? 40%까지 은행에 원금과 이자 상환하는 데 쓸 수 있어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의 소득이 6천만 원이고 6천만 원에 40%니까 2,400만 원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습니다. 이런 건데 만약에 얘가 TSR입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름이 총부채, 그러니까 나의 모든 부채를 고려하라는 거니까 이 원리금의 해석만 달라지는 거라고. 즉 모든 대출의 원리금. 이 모든 대출이라는 거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대출이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대출. 그러니까 TSR이 나오면 이 사람이 주택담보대출 말고 다른 게 있는지 봐야 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밑에 있어. 차입자의 기존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있어요. 이 사람이 사업자 대출로 연간 이미 원리금을 얼마 내고 있어요? 600. 보험 약관 대출로 연간 원리금 500 이렇게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순서 들어봐. 나는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는데 지금 모든 대출을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처음부터 차분히 내가 받고 있는 대출을 보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사업자 대출을 받았고 그걸 통해서 원금과 이자가 얼마가 나가고 있어요? 600만 원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 약관 대출을 받아서 또 원리금이 나가고 있어. 500만 원. 그리고 요 상태에서 이번에 내가 뭘 받으려고요?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고 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또 원금과 이자가 나가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이 모든 대출의 원리금이 뭘 넘을 수가 없다고. 2,400을 넘을 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600, 500을 여기서 이미 털어다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신규 주택담보대출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원리금은 1,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면 나는 주택담보대출의 대출 금액을 알고 싶으니까 요 놈을 기준으로 나누기 0.1 다른 말로 10배 해서 1억 3천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즉 만약에 자 이제 차례대로 한번 경우의 수를 따져보죠. 경우의 수를. 정부가 만약에 TSR이라 하지 않고 TTI를 여전히 적용해. 그러면 TTI와 TSR의 차이는 뭐라고? TTI는 주택담보대출만 고려하는 거고 TSR은 모든 대출이요. 그러니까 TTI 40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 고려 안 한다고. 그러면 결국 2,400만 원을 전부 다 어디다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할당되고 이걸 기준으로 나누기 저당 상수하면 2억 4천 이렇게 되는 거예요. TTI를 적용하게 되면 2억 4천을 지금 대출 받을 수 있는 경우인데 갑자기 정부가 야 TTI 안 되겠어. 우리 TSR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TSR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을 통제하겠다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만 통제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규제하겠습니다. 2,400만 원으로.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대출을 고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사업자 대출, 보험 약관 대출 합쳐서 1,100만 원을 이미 쓰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1,3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TSR을 적용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야. 왜? 대출 없는 사람이 어딨어? 지금 나는 집이 잘 살고, 그렇죠, 부모님도 자산을 많이 가지고 있어. 나는 대출 하나도 없다. 있을 수는 있겠지. 그러나 대부분은 대출, 특히나 직장인들 보셔. 여기에 이 모든 대출이란 건 진짜 모든 대출이에요. 직장인들이라면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뭐 남편분들도 직장을 다니면, 그렇죠, 내가 모를 뿐이야. 있어. 없는 게 어딨어. 대표적으로 직장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있잖아요. 마이너스 통장도 마이너스로 꺼내 쓰는 순간 대출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도 다 들어간다고. 내가 자동차 할부를 위해서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 할부 원리금 다 들어가. 렌트했어요. 자동차 렌트했어도 렌트 할부금 다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 즉 정부가 정책적으로 주는 이런 대출, 학자금 대출이라든지 이런 거 빼고는 다 들어간다, 이게 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대출이 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할당될 수 있는 금액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자고요. 정부의 취지. 자, 여기까지는 이해됐어요. TSR 40이든 DTI 40이든 나는 구별 없이 소득의 40%인 2,400만 원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 대출 중에서 저기는 제가 지금 사업자 대출로 지금 원리금을 얼마 나가고 600 나간다고 해놨잖아요. 600만 원. 그리고 보험약관 대출로 또 원리금이 500만 원 나간다고 해놨는데, 대출 중에 지금 여기에 있는 대출은 푼돈이야. 진짜 큰 대출이 있어. 항상 큰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번에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데 이미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고 해보자고.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으면 보통 3억을 대출 받습니다. 그러면 200만 원 살짝 안 돼. 한 180 정도 돼. 한 20년 장기로 받으면. 그러니까 한 3억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면 월 한 200 잡고 1년이면 원금과 이자로 2,400만 원 정도 나간다고. 그냥 2,000 합시다. 2,000 합시다. 2,000 합시다. 즉 금액이 달라. 똑같은 대출이라도 보험 약관 대출 해줘봤자 뭐 500, 300인데 주택담보대출은 억대잖아. 억대.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받고 있다 그러면, 그렇죠, 이미 쓰고 있는 원리금이 커요.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인데 이 사람이 또 뭘 사기 위해서, 그렇죠, 또 투자 목적으로, 이거는 자기가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고 내가 투자 목적으로 아파트를 하나 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라면, 이번에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상황이면 이제 보자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2,400인데 그리고 연봉이 6,000이면 그렇게 나쁜 소득 아니에요. 괜찮은 소득이죠. 6,000에 2,400을 쓸 수 있는 건데 지금 주택담보대출로 2,000, 벌써 내가 쓸 수 있는 원리금의 대부분이 기존 주택담보대출에서 나가버린다고. 그리고 뭐 보험약관, 사업자 대출하면 1,100이니까 결국 이걸 오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신규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정부의 이게 정부의 의도라고. 무슨 뜻이니? 요새요 내가 현재 주택이 있어. 그리고 당연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구입했겠죠. 그런데 요새 부동산 가격이 오르니까 일산에 어디 좀 낮게 가격이 살짝 떨어진 아파트 이런 걸 하나 투자하고 싶어. 그래서 은행이 가. 그래서 은행 직원한테 나 대출 받으러 왔어. 주택담보대출. 그럼 옛날에는 다 상담을 해줬는데 지금은 반드시 상담 직원이 물어봐. 현재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나 내 집 살라고 하나 받은 게 있어. 그럼 은행 직원이 가. 이런다고. 상담도 안 해준다고. 왜? 기존에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 금액이 커. 그래서 신규의 주택담보대출은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그러니까 입 아프게 설명도 안 해. 그냥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이런 거 계산하지도 않아. 안 돼요 하고 가라 그래. 그러니까 현재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뭔가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DSR 제도에서는 불가능한 거야. 실질적으로 왜? 다른 대출도 있고. 그래서 요새는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오면 환영을 받습니까? 이게 기존 주택담보대출 있는 사람 커피도 안 줘. 누가 오면 커피라도 한 잔 줍니까? 그러면 딱 얼굴에 너는 직장 초년생 또는 직장 5, 6년 차, 너는 젊은 놈이구나. 이러면 쌍화차라도 한 잔 줘. 왜? 자, 봐. 이제 직장을 막 가졌어. 그리고 5, 6년 딱 근무했어요. 얘는 주택담보대출 없을 거야. 뻔해. 지금 이제 직장 5, 6년 차니까. 그리고 무슨 사업자 대출 있을 것 같아? 없어. 기껏 해봤자 자동차 구입. 그것도 직장 또 막 들어가면 부모가 좀 도와줘. 그러니까 자기가 내는 자동차 할부금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깨끗해. 그러니까 요 주택담보대출에 할당할 수 있는 원리금을 내가 소득에서 할당할 수 있는 이 원리금을 주택담보대출에 고스란히 다 가져갈 수 있다고. 유일하게 요 사람이 대출이 잘 되는 거야. 그래서 요새 젊은 애들이 이걸 기회로 대출도 많이 받는 거고. 자, 바로 요 취지. 그럼 정리를 한번 하자고요. 마지막으로. 자, 시험지에는 어떻게 풉니까? 그러면 항상 시험지는 심플하고 깔끔하게. 자, 이제 이해를 했으면 은행에 갔더니 LTV가 50입니다. 그럼 머릿속에서 담보물의 절반까지 대출을 해주는구나. 그럼 얘는 적을 필요도 없어. 그냥 바로 2억이요. 2억 바로 끝났어. 그 다음에 TSR 40을 딱 주면 내가 자주 알던 개념은 DTI인데 TSR 미스터 V 그냥 똑같이 풀라 그랬어. 그러니까 TTI나 TSR 40이 나오면 소득의 몇 프로까지? 소득의 40%까지 은행에 원리금 갚는 데 쓸 수 있구나. 그런데 이제 보니까 TSR이 나의 모든 부채를 관리하는 제도지. 그러니까 이 원리금은 모든 대출의 원리금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2,400만 원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대출의 원리금으로 할당되는 거야. 그래서 기존 대출이 있는지를 봤더니 사업자 대출이 있고 또 보험 대출이 있네. 그리고 지금 원리금을 얼마씩 쓰고 있지? 600만 원 쓰고 있고 보험으로 500만 원 쓰고 있네. 그러니까 이번에 내가 신규로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으로는 2,400을 다 쓰지 못하고 나머지 1,300만 원만 쓸 수 있구나. 이게 탁 머릿속에 들어와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이니까 요걸 기준으로 나누기 저당상수에서 1.3억 1억 3천이 대출이 되겠군요. TSR은 결국 대출 금액을 확 줄이는 하나의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LTV 볼 필요도 없어. 얘는 LTV 볼 필요도. 그래서 결국 1억 3천입니다. 요거 쉬는 시간에 한번 돌아다니면서 요거 한 번만 틈틈이 보세요. 이 논리는 여전히 실무에서 적용되는 거니까. 자, 10분 쉬고 이제 새로운 거 들어가겠습니다.